그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집안 곳곳이 텅 비어 있었고 제 가슴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코름이 울립니다. 아들이 받겠지. 아들이 저를 받아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세요? 목소리가 어쩐지 딱딱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저기 오늘 시간 되니? 그냥 얼굴 좀 볼까 해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남편 바꿔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만 해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오신대. 며느리의 그 목소리. 지금 받지 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힘들잖아.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에 오시라고 해. 그 순간 제 인생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살. 다른 한쪽은 완전히 혼자인 어머니의 살.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이 대체 무엇을 깨닫게 해줄 것인지. 지금 바로 무료 구독해주세요. 사연 속 진심 채널에서는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진심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인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1년이란 누군가를 정말 그리워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그 그리움이 일상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그런데도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제 집안 곳곳에 남편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자리 하나. 남편이 항상 앉던 그 자리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밥을 얹어 놓습니다. 마치 남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마치 이게 다 일시적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드는 남편의 손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저는 매일 그 자리에 밥을 얹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렇게 해야만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텅 빈 안방의 왼편. 남편이 자던 그쪽입니다. 밤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봅니다. 혼자 누워서 한참을 그쪽을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숨 쉬는 소리도 없습니다. 단지 냉기와 고요함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남편의 공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제 마음도 함께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 마음을 어디론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깊은 곳에 묻어버렸을 뿐입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버티는 마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간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을 버티고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버티고 밤이 오는 것을 버티고 혼자라는 사실을 버티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또 혼자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무거운 빗줄기처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울려도 그건 대부분 광고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드님은 잘 계세요? 혹시 빠진 약은 없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어줄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제 가슴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저는 그것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아들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가족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어머니인 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 모습을 그리워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바빠서, 아직은 젊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혈연은 돌아오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저에게 세상에 남은 것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만이 제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만이 제 가슴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남편의 흔적이었던 만큼 아들도 제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제 아들이 전화를 할까? 언제 아들이 찾아올까? 그날을 기다리며 밤이 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제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부숴버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 인생은 두 쪽으로 갈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요. 남편이 없어진 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그것이 내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밥을 해놓고 혼자 먹으면 한 입, 두 입 넘길 때마다 이 음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제 입에 넣기 위해 밥을 하고 그 밥을 기계적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요. 나의 혈연의 목소리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들의 목소리만 들으면 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따뜻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조용한 집이 조금은 덜 조용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그것이 제 유일한 영양분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집에 한번 가볼까? 이 말은 마음속 깊이 있던 말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꺼내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바쁜데 자꾸 찾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계속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외로움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창밖을 내다봤을 때 세상이 유난히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한 입이 목에 걸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 날들이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데도 마음이 처량한 날들이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집에 한번 가볼까? 이 말이 나왔을 때 제 가슴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봄날 얼어붙은 땅 위에 첫 풀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아들을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바빠도 잠깐 얼굴이나 봐야지. 엄마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도 남겨놓고 와야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댈 사람이라고는 아들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났고 친구들도 저마다 자기 자식들, 손자들로 바쁘고 형제 자매는 먼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저의 마지막 친척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마지막 연줄이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적어도 아들이라면 저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제 마음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본 적은 없겠지만 분명 어머니의 외로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흰 머리, 깊게 파인 주름, 누렇게 물든 피부. 이게 내 얼굴인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도록 얼굴을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봤을 때 기쁜 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희망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아들이 좋아할까?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오래 깊숙이 묻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 따뜻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희망이 그날은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나를 원할 거야. 이런 말을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할 거야. 아들이 엄마 음식이 그리울 거야. 아들도 엄마에게 안기고 싶을 거야. 이 모든 생각들이 제 마음을 부풀렸습니다. 마치 풍선을 부풀리듯이요. 마치 오랫동안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요. 저는 아들을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할까 아니면 그냥 찾아갈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먼저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일이 많을 텐데 갑자기 찾아가면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번호를 누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할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아들이 기쁠까? 뭐라고 말해야 아들이 엄마 오세요라고 할까? 그런 걱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옷도 새로 사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따랐습니다. 늙은 몸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준비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만날 그날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저를 거절하면 어쩌지? 혹시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제 모든 희망을 부숴버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제 전화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들으려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목소리가 저를 맞이하려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우습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늙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이 이렇게 떨렸다니요. 하지만 그땐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혹시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혹시 아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 이런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도 눌렀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번호를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또 다른 결말로 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전화 받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전화쯤은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모든 믿음이었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가 계속 울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받지 않는 건가? 혹시 아들이 일이 바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계속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끊겼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받았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응, 그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에게 전화를,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기 며느리, 혹시 아들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위험도 있었고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여전히 떨리는 손과 가슴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하신 일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어쩌다 보니 딱딱했습니다. 친근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업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고객센터에 전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응, 그래. 저기 오늘 시간 되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볼까 해서. 말이야.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나이 60이 넘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며느리에게 얼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마치 구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라는 음성 신호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정적이 길어질수록 제 가슴이 점점 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안 된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들이 만나기 싫다고 할까? 이런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답변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피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마치 제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그런 뉘앙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명확히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히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정적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 바꿔드릴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다 괜찮네. 아들이 나중에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전화를 받을 거야. 당연하지.
이런 믿음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전화기가 들리는 동안 저는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아들이 언제 볼 수 있을까? 혹시 아들이 주말에 시간을 낼까? 이런 생각들로 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따뜻한 감정이 제 가슴을 부풀렸습니다. 아들이 나를 원한다면 난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난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제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준비 중인 것처럼요. 아, 회사에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건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의 중이어서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바로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 뒤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아들 뒤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명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속삭임이 제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로 영원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부터 며느리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의 그 몇 초간은 정말로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처럼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뒤에서 더 명확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것이 첫 단어였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 속에는 이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여보라는 호칭 속에는 내 말을 들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아내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오신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또 오신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오신대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오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 일이냐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짐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받지 마.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지금 받지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의미를 잃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받지 마.
이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받지 마. 받지 말고 끊어. 그게 이 말의 의미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외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힘들잖아.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힘들잖아. 이 말은 무엇인가요? 누가 힘들다는 건가요? 저는 아들을 보고 싶고 아들은 엄마를 만나기 싫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오는 게 불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부담이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자체가 힘든 일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장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체처럼요. 마치 돌처럼요. 그냥 돌려보내. 이건 뭐 하는 말인가요? 아들에게 엄마 전화를 끊어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와 대화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를 외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마치 제가 짐인 것처럼 그냥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미 가족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부담일 뿐이구나. 이 현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나쁜 일이 되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한다는 그 감정이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아들의 가정에서 제거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것은 여전히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들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들은 그 어머니를 위해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욱 제 가슴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렸다.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외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눈물보다 깊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된 아들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낳은 그 아이는 어디 가고 누가 이 낯선 남자가 되어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침묵으로 응했습니다.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침묵으로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집니다. 한쪽이 끄는 것인지 자동으로 끊어진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전화기에는 무음만 남았습니다. 톡톡톡 거리는 그런 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완전한 고독, 완전한 절망. 그리고 다음 순간에 저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또 무슨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이제부터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세 가지 생각이 제 머리 위로 한 번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질문의 답이 그렇다라는 것을요. 그 침묵은 정말로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며느리에 돌려보내라는 말 뒤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적어도 혼동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했나? 뭐 필요한 게 있나? 이런 식의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 목소리는 마치 의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받은 대사를 읽는 것처럼요. 마치 자동응답 서비스처럼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말은 엄마, 빨리 말해. 난 바빠.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제 전화를 받을 의무감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듣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빨리 말해. 우리 시간을 빼앗지 마. 이런 뜻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들을 강제로 전화기를 주어서 어머니의 말이라도 들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전혀 제 쪽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여자, 그 며느리에게 가 있었습니다. 엄마, 바빠?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요즘 좀 힘들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요즘 우린 바쁘고 힘들어. 그래서 너에겐 시간을 줄 수 없어.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엄마 때문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부담이야. 우리의 스트레스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이 말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자. 이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거절이었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영원히 다음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엔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안 돼. 계속 다음에 미룰 거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어머니도 알 수 있는 이 거절의 패턴을 제가 얼마나 많이 겪어봤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 말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가장 매정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말을 듣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럼 나중에. 바쁘니까 끝낼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그럼 나중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밀려와서 제 몸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처럼요. 마치 깊은 바다에 빨려 내려가는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바쁜데.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왜 제가 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왜 제가 아들에게 미안했을까요? 제가 아들을 만나고 싶은 게 죄였을까요? 제가 아들을 그리워한 게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너무 멀리 밀어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은 고마워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고마워. 바쁜데 엄마 전화 받아줘서. 이 말 속에는 미안해. 내가 너를 귀찮게 했나?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가요?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요. 응. 그럼 끊을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응. 그럼 끊을게요. 이 말은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엄마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었습니다. 극도로 차갑고 무정한 말이었습니다. 끝내자. 이 말이 제 인생을 얼마나 완전히 끝내버렸는지 아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에 들려있던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가락이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몸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요. 제가 있던 곳은 거실의 한 벽이었습니다. 그 벽은 이미 여러 번 제가 기대고 있던 그런 벽이었습니다. 절망할 때마다, 슬플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저는 그 벽에 기대곤 했습니다. 마치 그 벽만이 제 유일한 친구인 것처럼요. 저는 그 벽에 기대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된 거구나. 이 깨달음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그냥 혼자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제 모습이 얼마나 불썼는지 저는 그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제 인생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 다음에. 그리고 끊을게요. 이 두 말이 제 인생을 두 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두 말 전까지의 제 인생과 그 두 말 이후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시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 이렇게 길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깨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밤 12시.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밤 1시.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눈이 감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말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우리 요즘 좀 힘들어. 다음에 보자. 응, 그럼 끊을게요. 이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녹음기처럼요. 마치 악몽처럼요. 저는 눈을 감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더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더 명확하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선명하게 아들의 차가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뜬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밤 2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고 있는데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깨어서 이 고독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떠난 뒤로 이런 밤이 며칠, 몇십일이 아니라 몇백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 곁에는 이런 어둠만 있었습니다. 이런 침묵만 있었습니다. 이런 고독만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이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늙은 여자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이 말을 남편이 떠난 뒤로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남편 떠난 지 1년. 아직도 남편의 그림자를 쫓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저는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을 때, 아들은 저를 버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몰랐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절망적인 건 몰랐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아들이 멀어도 그나마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침실뿐입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처음 저를 버린 건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죽자마자
저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버릇처럼 아들은 분명 나중에 돌아올 거야. 아들은 분명 나를 필요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벽 3시. 저는 베개에서 남편의 향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향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향기는 먼지처럼 공기 속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따뜻한 숨결이 그리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체온이 그리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아들 집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싶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중에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도 누군가가 듣고 싶어 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싶어 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혼자서 한 점 한 점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검은 어둠이었습니다. 새벽이 올수록 제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라는 사실을 견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할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6시. 창밖은 거의 밝아졌습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곧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일어나서 아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받아들이는 게 무서웠습니다. 일어나서 혼자라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절망적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아침 7시.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하루, 이전의 어떤 하루와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저는 진정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완전히 혼자인지를, 제가 얼마나 버림받았는지를, 제가 얼마나 불필요한 사람인지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몇 일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 저는 어떤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제 인생을 정말로 끝내는 또 다른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왔을 때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곳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침묵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저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침묵은 저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침묵은 저에게 힘들잖아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틀, 사흘, 닷새. 정확히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마치 죽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려는 것처럼 아주 약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들을, 힘들었던 날들을, 희생했던 순간들을 모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렇다. 제가 이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평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는 나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꿈보다는 가족의 평온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편하도록 집을 정돈했습니다. 제 시간, 제 맘, 제 꿈 모두 남편의 행복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도 섬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려고, 시어머니가 편하시도록 얼마나 많이 제 감정을 숨겼을까요? 얼마나 많이 제 원한을 참았을까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겐 내가 키울 누군가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제 취미를 포기했습니다. 제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모두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엄마들의 숙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삶이 몇십 년을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 청춘이, 제 중년이 모두 가족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마치 장작처럼 불태워졌습니다. 마치 물처럼 흘러내려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만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호칭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호칭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개인, 날씨 좋으니까 산책이나 가고 싶은 그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그런 나, 내 꿈을 펼치고 싶은 그런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침대 위에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왜 했을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를 얻었을까? 남편은 계속 곁에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갔습니다. 아들은 나를 필요로 할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뭐였을까? 이 질문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되어야 했을까? 부당함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쏟아낼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노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내가 너무 많이 포기했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 이런 자책의 말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자책도 지쳤습니다. 자책도 지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많이 포기했다면 가족이 나를 위해 한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머리 안에 하나의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란 뭐일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 정말 가족일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족은 제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그렇게 했나요? 아들이 저를 위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버렸습니다. 그들이 제 필요를 외면했을 때 제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정말로 뭐일까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 질문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가족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밀어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밀어내지 않는 사람.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가 명확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린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선택했습니다. 아들은 다음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끊을게요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에 침묵으로 응했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힘들잖아라며 밀어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했던 것은 며느리의 말 뒤에 계속 침묵한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자식에게 돌려보내라고 할 때 안 돼. 엄마 말도 들어봐. 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가 한 선택입니다. 며느리는 남의 어머니를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아들은 제가 낳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양육받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겠지. 아들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아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명들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 아들은 나를 버렸다. 아들에게 나는 부담이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더 이상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더 이상 아들이 제 말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그 깨달음 이후에 제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때문에 세상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때문에 시간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발로 다시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파고든 주름, 흐릿해진 눈빛. 하지만 그 얼굴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며 지워졌던 나가 다시 보였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을 때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내 발로 서야겠다. 이 다짐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이 결심이 강했습니다. 침실에 돌아왔습니다. 제 침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침실이 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침실이 아니라 제 침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침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옷들, 남편의 물건들, 남편의 흔적들. 그동안 저는 그것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지는 순간 남편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함께 해줘서. 제가 남편의 옷에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이 공간을 비워야겠어. 더 이상 그것들로 채워진 방에서
더 이상 그것들을 보면서 고통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의 기억도 흐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차분히, 하지만 분명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것, 항상 아들이 원하는 것, 만들던 음식이 아니라 제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가 남아있지?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음식을 안 했으니 거의 남은 게 없었습니다. 괜찮아. 새로 사오면 되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슈퍼마켓에 나갔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저는 세상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으며 장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 혼자라는 범주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젠 나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에게 내 마음을 구걸하지 말자. 이것이 제 다짐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바라며, 누군가 내 마음을 봐주기를 기다리며, 누군가 내 존재를 필요로 해주기를 원하면서 더 이상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 이것이 제 결심이었습니다. 내 사랑은 내 것이다. 내 마음도 내 것이다. 내 인생도 내 것이다. 이것이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도 아니고, 그냥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아, 이렇게 좋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이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라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라는 것이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나를 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왜 나를 이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다음에는 다를 거라고 기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제 삶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길을 걸어갔습니다. 공원을 빠져나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이 질문이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이 질문이 이제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맘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제 침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서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산책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늦게 자도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도 괜찮았습니다.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내 맘대로였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위해 항상 있어줄 사람이 없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항상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나 혼자라도 견딜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남은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듯이 나이 60이 넘은 늙은 여자가 자신을 다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말. 여보, 또 오신대. 지금 받지 마. 여기까지 오시면 힘들잖아. 그냥 돌려보내.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제 인생을 두 쪽으로 나눴지만 오히려 그 말이 저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며, 계속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며, 계속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며, 계속 그렇게 비틀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잔인한 말에, 그 배신감 가득한 침묵에, 그 차가운 거절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덕분에 제가 깨어났으니까요. 그것 덕분에 제가 나를 찾았으니까요. 그것 덕분에 제가 제 인생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길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미래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에게 내 마음을 구걸하지 않겠다. 이 다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면 저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한마디, 그 잔인한 말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